모니올라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있던 가림막, 아크릴 가림막 사라진 거 보입니까? 네, 없었네요. 시원해 보이죠? 네, 예.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2차 접종 전화 이사님 다 네, 맞으셨고, 다, 예. 또 위드 코로나 되니까 방송사에서도 이렇게 이제 가림막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는데, 네. 시장도 위드 코로나 되면 좀 좋을 것 기대했는데,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번 주 역시 증시 별로 좋지 못했는데, 네. 어떤 이슈들 있었는지 시작하면서 한 점검해 보시죠. 네, 일단 사실 주 초반은 되게 괜찮았어요. 주 초반 이제 월요일 날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을 해줬고, 네. 특히 그날 이제 수출이 또 되게 잘 발표가 됐고, 수출입 데이터가. 그랬죠. 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출 금액을 좀 기록을 해줬고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은 좀 급등세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3,0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모처럼 좀 강했었고요, 화요일 날은. 또 MSCI 코리아 선진지수 편입 재추진 한다는 이제 호재가 있었죠. 예, 이제 아침에 딱 그 뉴스가 나오니까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3,000억을 순매수를 그날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가 3,000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근데 수요일부터 좀 분위기가 갑자기 또 급반전해가지고 예. 너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피가 이제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 상승을 전혀 쫓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나홀로 그냥 약세 보이면서 2,970선까지 급락을 해버렸고요. 달러 강세, 또 원화 약세라는 또 안 좋은 조합까지 연출이 됐고, 그날 하루에만 외국인들이 거의 5,000억을 그냥 또 퍼붓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날 또 지수가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카카오페이가 또 상장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쏠림 현상이 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수급 불안감이 노출이 됐고, 그리고 FOMC 이제 앞두고 있었죠. 그날 이제 하루 전에 경계감까지 좀 작용을 하면서 미국은 정말 좋은 또 신고가 랠리를 계속 이어갔는데 한국은 거기서 이제 소외되면서 투자분들을 많이 좀 허탈하게 했던 날이었고, 목요일은 뭔가 좀 반등은 나왔는데 기분이 되게 나쁜 반등이었어요. 뭐냐면 미국이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 굉장히 큰 호재가 나왔죠. 그 연준 의장의 입에서 FOMC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은 또 외국인도 사줬거든요. 근데 연기금이 또 도와주질 않았습니다. 예. 연기금이 또 1,000억 이상 매도를 하면서 아쉽게 좀 마감이 됐고, 금요일도 시장이 어쨌든 미국 증시는 또 연중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는데 한국은 또 소외를 받으면서 어쨌든 이번 한 주간은 다시 2,900돈 중반까지 밀리는 좀 악순환이 좀 반복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답답했고 많은 분들이 참 이게 허탈해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씩 살펴보겠는데, 일단 연준의 FOMC, 거기에서 이제 11월부터 테이퍼링 착수한다, 이런 방침이 정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도 직후에는 이제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외국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고. 일단 시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서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제일 우려했던 게 이제 테이퍼링 속도가 예상보다 좀 빠를 거라는 거. 그러니까 150억 달러 줄이는 거잖아요. 네. 원래 예상이. 근데 연준위원 일부에서는 좀 더 줄여야 된다. 200억 예, 달러 200억 정도로. 달러 좀. 그러니까 예. 더 빨리빨리 끝내자. 끝내고 빨리 금리 인상해야 된다. 이런 좀 얘기도 일부 있었는데 파웰 의장이 선을 그냥 그건 그어버렸어요. 그거는 아니다. 네. 150억 달러. 그것도 구체적인 날짜도 정하지 않고 일단 2달만 하자. 2달 하고, 근데 별 이상 없으면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1월 말하고 12월 말까지 2달 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근데 아무런 리스크 없으면 내년 6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하고는 그 전부터 소통을 했던 내용들이니까 크게 영향을 좀 주지 못했고, 근데 미국 증시가 파웰 의장의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급등했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금리 인상이잖아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을 테이퍼링 끝나자마자 바로 할 거란 얘기도 많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그건 그때 가서 보자. 지금 우리가 생각할 단계는 아니고 당시에 고용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때 고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완전 고용으로 간다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죠. 예. 그 발언을 갑자기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테이퍼링이고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이에요. 두 개를 연결하지 마라. 이거 그냥 아예 딱 둘 갈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은 이건 긴축이 아닌데,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비둘기파적으로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스닥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1% 이상 급등하면서 미국 증시 참가자들이 그냥 환호를 해버린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발언을 했고 또 한 가지가 물가 상승을 뭐 일시적이다 아니다 요새 논란들은 많은데 연준 의장은 뭐라고 했냐면 물가 상승 예상보다는 좀 오래 가고 있잖아요. 인플레가. 근데 구조적인 건 아니다. 수요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다. 굉장히 또 좋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도 이렇게 아주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네. 이런 또 이제 의견이 받아들여지면서 시장이 또 한번 확인했고 결국엔 종합을 해보면 금리 인상 아직은 생각할 단계 아니고 미국 경기 너무 좋고 그래서 자산 풀었던 건 좀 줄인다. 요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장이 제일 원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환원했고 아무튼 연준 의장은 정말 엄청나게 노련한 그 운전수인 거는 확인이 됐어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번 FOMC는 어쨌든 시장 우려가 아니라 오히려 시장이 환호하는 그런 그 이벤트로 끝이 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하니까 한국은행은 뭐 필요하면은 국고채를 매입해서라도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 네. 그런데 지금 11월에 금리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약간 두 개가 모순되는 거 아닌가 그죠, 생각도 좀 예. 드는데 어쨌든 이런 그 한은의 뭐 행보가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국내 증시 약한 이유 중에 하나 중에 금리라고 보거든요. 한국에. 그 한 번도 아니고 지금 2번 지금 계속 올리잖아요. 내년에 뭐 3번 올린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너무 이거 매파 아니냐, 한국은행만. 이런 이제 우려가 나오고 반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시장과 소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도 이제 좀 약간 이제 불만이 있으신 게 뭐냐면 아니 미국은 저렇게 경제 상황 봐가면서 금리 인상도 천천히 하겠다는 뉘앙스를 계속 주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 주는데 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냐 이거죠. 너무 급하다 이거죠. 근데 그 기저에는 당연히 그 부동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중요하지만 일단 부동산을 계속 규제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금리로 일단 잡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국고채를 매입하는 배경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갑자기 시중금리가 튀어버리면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국고채 금리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그걸 좀 안정을 시키되 그러나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금리는 바로 좀 인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기하고 이거 투트랙 전략으로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만 이거 가지고 뭐 증시의 호재다, 뭐 국고채 매입이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은의 스탠스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다만 어쨌든 국내 증시에는 이 긴축 흐름이 너무나 불편하고 이 긴축으로 가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알 거 아니에요. 굳이 한국 증시의 매력을 못 느끼는 거고 거기다가 한국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 뭐 기관이나 개인들도 자꾸 이제 신용대출이나 유동성을 조이니까 새로운 이제 매수를 할 여력들이 좀 떨어지는 거죠. 요즘 국내 증시를 보면은 아침에 개장했을 때는 강세로 출발했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이제 쭉 빠져가지고 파란 색깔로 바뀌는 이른바 전강후약 이게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이유가 굉장히 궁금한데 뭐 연기금이 매도한다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공매도 효과를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 개인들의 힘이 셀 때는 그래도 공매도가 나와도 이게 받아주거든요. 받아주고 기관도 뭐 저가 매수하는 경우에 받아주는데 지금 이게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공매도 재개한 지 6개월 지났는데 네. 수치를 보니까 공매도 잔고 금액이 6개월 전보다는 지금 2배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늘었고 특히 이제 공매도 실제로 거래 비중 늘었던 기업들 주가가 어떻게 됐냐고 살펴봤더니 대부분 다 급락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공매도 영향이 있었던 게 지금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고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금액이 일단 9조 원이나 늘어났고요. 예. 코스닥이 3조 원 늘어났는데 거기다 또 이제 공매도 많았던 기업 중에 하락률을 보면요. 아모레퍼시픽이 33%나 빠졌고요. 예. IS 동서가 32%, 뭐 대우조선해양이 29%. 진짜로 이제 많이 빠졌고 공매도 재개 직전에 코스피가 3,140 정도 했거든요. 네. 이제 코스피가 한 7% 가까이 빠졌어요. 그 고점 대비해서. 근데 역으로 코스닥은 좀 오히려 올랐어요. 코스닥은 이제 컨텐츠 기업들이 워낙 세가지고 오르긴 했는데 물론 공매도 했다고 모든 기업이 다 급락한 건 아니에요. 위메이드 같은 기업은 공매도가 많았는데도 주가가 몇 배 올랐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 좀 특수한 케이스도 일부 있지만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무조건 빠졌다. 이걸 100%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렇게 급락한 기업을 보면은 정말로 공매도가 많이 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좀 키웠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시장에 그 굉장한 저는 좀 부담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공매도 이야기 좀 더 해보고 싶은데 네. 그 한 외국계 증권사가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 동안에 24조 원을 공매도 쳤다 이런 네. 내용이 있고 이 증권사 포함해서 이제 외국계 큰 손 4곳이 전체 공매도의 62%를 차지한다 이런 이제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외국계 자금이 이렇게 지금 공매도에 열심인 이유가 도대체 뭔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굳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뭐 사이클을 타더라도 예. 미국을 좀 따라는 갔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10% 오르면 적어도 한 3, 4%라도 네. 쫓아갔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이 10% 넘게 막 이렇게 오르는데 역방향으로 빠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수익률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폭차는 있어도 방향은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한쪽은 이렇게 가고 한쪽은 마치 그 K자처럼 예. 이렇게 되니까 정말 좀 힘든 상황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국계 증권사 5곳이 전체 공매도 66%인데 네. 특히 그 중에 이제 특정 증권사 2곳이 대량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에 나온 걸 말씀드리면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고, 어디에 많이 집중돼 있냐? 업종으로는 전기전자. 예. 2차 전지에 올라서 다행인데 2차 전지도 많고요. 바이오 이들 섹터에 거의 집중돼 있고, 뭐 여러분이 많이 들고 계시는 삼성전자에 특히 정말 공매도들이 이 특정 증권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요. 현재까지 나온 이제 공매도 거래 대금이 65.9조 원 정도 되나 봐요. 네. 이 중에 상위 5개 증권사 있죠. 이게 43.5조 원이라고 하니까 거의 그냥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상위 5개 외국계 증권사가 했고,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한국 증시에 이 공매도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프레임을 씌워버린 것 같아요. 무슨 프레임이냐면은 그 피크아웃. 예. 피크아웃 프레임을 아예 다 씌워버렸어요. 삼성전자도 그 덫에 걸렸고, 삼성전자에 걸린 지 좀 오래됐잖아요. 최근에 포스코가 걸렸고, 3조 원 이익을 낸 날부터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역대급 실적을 내도 안 되고, 얼마 전에 롯데칠성도 그러더라고요. 실적이 정말 좋은데 그날 주가 폭락을 한 거예요. 좋아도.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감소할 게 보이니까 여기에 프레임을 씌워요. 그리고 실적 좋으니까 주가도 좀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치기 너무 좋은 재료가 생겨버린 거죠. 네. 거기에 공급망 이슈까지 겹치고, 우리나라 기업들 또 한 가지 그 프레임을 씌웠죠. 야, 너네 코스피는 10개 중에 6개가 제조업체잖아. 근데 미국은 아니잖아요. 좀 다르니까. 서비스업이 예. 많죠. 그러니까 너넨 안 돼. 이게 해결될 때까지. 덫을 씌워서 거기 갇히고 공매도를 치는데 그거를 누군가 항변을 해도 안 통해요. 방어를 못 하니까. 힘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사실. 네. 공매도로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의 불만도 좀 너무 많지만 이거를 좀 어떻게 근다고 방어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없어서 저도 좀 답답한데, 지금 이 현상의 원인은 어쨌든 한국의 어쨌든 내년의 이익은 올해보단 이익 증가율이 줄어든다. 이익 증가율이 그 논리로 피크아웃에 걸어서 주가들이 계속 부진한 흐름이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실망해가지고 뭐 네. 차라리 미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네. 좀 약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분할 이런 거 하니까 또 주주가 재훼손되는 맞습니다. 문제도 있고 네. 또 특히 이제 공매도로 해가지고 뭐 상환기간이 사실상 없다 보니까 뭐 일단 사놨다가 언젠가는 빠지면 맞아요. 그때 네. 이제 팔면 무조건 이득되는 이런 구조인데, 아까 말씀대로 몇몇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증시를 뭐 사실상 좌지우지하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당국 대책은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저 최근에 나온 건 없어요. 아. 최근에 뭐 이거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예. 언급 나온 것 같고, 그 얼마 전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한번 MSCI 선진지수 편입 얘기를 꺼낸 거. 근데 그거는 사실 대형 호재죠. 만약에 그게 예. 되면 공매도 세력들은 일단 그러니까 환매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차피 이제 시장 색깔이 바뀌어 버리니까 네.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한번 환매를 하고 나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호재긴 한데, 그게 당장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해서는 좀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일단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개인에게 불리하다든가, 그리고 뭐 공모주 청약이라든가,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언급하신 대로 분할 이슈 있잖아요. 물적 네. 분할할 때 개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계속 그런 물적 예. 분할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얼마 전에 그 하나솔루션이 갑자기 첨단 소재 사업부 뭐 물적 분할한다는 뉴스가 하나 나왔나 예. 봐요.
그날 이제 또 주가 부러져 버려가지고 한번 또 난리가 났었는데 자꾸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건 소액주주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이걸 뭐 배임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데는 네. 말하자면 소액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좀 금기시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뭐 툭하면 해버리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거를 좀 더 늦기 전에 이제 뭐 사실 대선도 얼마 남긴 않았지만 누가 되든 간에 이거는 꼭 좀 법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개정을 해서 가지고 소액주주가 있어야 주식시장이 살아나고 주식시장이 활성화돼야 경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기업들도 자금 조달 받고 네. 선순환 구조 그걸 통해서 또 투자하고 고용 창출하고 이게 하나의 선순환 구조인데 그런 구조가 형성되려면 소액주주부터 이거를 가치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 제도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 사례를 뭐 들어서 말씀드리면 물적 분할해도 개인들 보호할 수 있는 장치. 또 하나가 어떤 이제 몇몇 기업들이 뭐 대주주가 자기 지분 팔 때 비싸게 팔잖아요. 사모펀드에 넘길 때 기본 한 30-40% 프리미엄을 받아요. 현재가에. 근데 소액주주는 자기 팔 수 없잖아요. 지금 가격에 자기는 그냥 들고 있어야 되는데 대주주는 비싸게 팔아버려요. 근데 이거를 소액주주는 같이 향후할 수가 없어요. 미국은 그게 가능하나 보더라고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나 봐요. 아. 예. 이제 난 반대한다. 아니면 그럼 내 것도 똑같이 사줘라. 예. 이 얘기예요. M&A를 하려면. 이건데 이것도 당연히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걸 못해요. 아직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만 돼도요. 한국 증시는 진짜 레벨업 됩니다. 예, 여기 있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근데 아직은 이제 그게 안 됐는데 뭔가 이제 그 정부에서 아직 발표한 건 아니니까 그 얘기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치권에서 좀 심각하게 좀 사안을 받아들이셔가지고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이 부분은 꼭 좀 제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뭐 들쑥날쑥은 했지만 대체적으로 좀 매도 포지션이었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가장 많이 그래도 산 거는 카카오를 1,897억 정도 네. 매수를 해줬고요. 두 번째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를 1,485억 정도 네. 매수를 했고요. 에코프로 BM을 862억 네. 샀고요. SK하이닉스도 727억 정도 매수를 했고 현대차가 요새 좀 분위기 좋은데요. 718억 매수했고 LNF를 645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632억. 그러니까 본주는 많이 안 샀는데 삼성이 이제 우선주를 좀 산 게 특징적이었고요. HMM을 551억, 에코프로를 537억. 그 다음에 고배당을 이번에 발표했더라고요. 그 배당 늘리겠다고 했던 KTNG를 네. 528억 일단 이번 주에 순매수했는데 여기 계속 좀 언급드리지만 외국인들이 그 사고 있는 기업들 특징이 있어요. 하이닉스는 꾸준히 사는 것 같고 2차 전지도 꾸준히 사는 것 같고 자동차 이 세 개 섹터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도 꾸준하게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금액 자체는 좀 적네요. 네, 금액은 많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기관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까? 네, 기관 투자들은 이번 주에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4,123억을 샀고요. 네. 그다음 이번에 신규 상장했던 카카오페이를 무려 3,712억을 이번 주에 샀고요. 카카오 게임즈를 1,605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공통되지만 SK하이닉스를 1,203억 샀고요. 카카오도 1,062억을 샀습니다. KTNG를 898억 샀고요. 현대차가 692억, 그 다음 네이버가 649억, 두산중공업을 524억 정도 들어왔고 SK바이오사이언스를 461억 정도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본주를 좀 샀죠. 삼성은 이제 본주를 샀고 카카오 계열사는 그냥 골고루 편입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특징적인 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지만 그동안 안 보이던 기업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KTNG. 예. 예, 3년 동안 주주가치 뭐 자사주 매입, 배당 확대 이걸 발표를 했는데 그게 좀 시장에 먹혀서 외인 기관들이 이번 주에 이 기업을 좀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습니까? 네, 개인 투자분들은 좀 늘 패턴은 반복되는데 많이 떨어진 기업을 샀고요. 이번 네. 주도 호텔 신라를 1,667억 정도 샀고요. 카카오뱅크를 1,035억 샀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을 967억. 그다음에 게임 주죠. NC소프트를 880억 샀고요. 하나솔루션을 63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위메이드를 519억 정도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신세계를 466억 정도
매수했고요. 신한지주를 438억, 현대위아를 405억 정도 일단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CS윈드를 328억 정도 매수했는데 여기 있는 기업들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공통점이 위메이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좀 주가들이 부진한 기업들이에요. 좀 많이 빠졌던 이 기업들에 대해서 이게 주가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네. 계속 좀 저가에 매수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특정 섹터는 아니고 하락한 기업들을 좀 많이 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이번 주에는 그 요소수가 되게 화제였잖아요. 예. 그래서 요소수를 만드는 업체들 주가, 특히 비료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3.84% 올랐고, 두 번째가 NFT라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요 관련주가 11% 급등했고요. 2차 전지 소재 업체가 7.8%,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전기차 섹터가 6.08% 올랐고, 오랜만입니다. 정말 그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면역 항암제. 이쪽 관련 기업들이 5.73% 올랐고, 시멘트 업종도 4.28% 올랐고요. 가상화폐 중에 그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가 경신해서 그런지 가상화폐 관련주도 3.17% 올랐고요. 이번 주에도 역시 그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이 3.04% 정도 올랐고, 중국에서 뭐 원자력 발전은 뭐 150기 진다. 예. 이래가지고 그 원자력 발전소 관련주들이 2.42% 정도 올랐고, 카카오가 그래도 실적은 좀 부진했지만 매출액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이번 주에 인터넷 대표주도 2.3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좀 많은 분들이 너무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 공부해서 뭐 하냐, 요즘 같은 장. 근데 전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공부해서 안 좋을수록 더 공부해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 이길 수는 없다고. 네. 저는 그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좀 공부 꾸준히 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예, 오늘 좀 소개해 드릴 거는 이거 KB증권에서 나온 건데요. 뭐 제목이 좀 그럴싸합니다. 2022년 잭팟을 터뜨릴 테마 5선이라고. 네. 예, 그래서 좀 긴 보고서인데 그냥 간략히 요약만 해드리면 2022년에도 중소형 성장주가 좀 강세를 보일 것 같다. KB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특히 중소형 성장주의 3대장으로 불리는 게요. 컨텐츠, 친환경, 바이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새 뭐 바이오 빼고는 사실 다 강했죠. 근데 그 안에서 한번 이 테마를 골라본 것 같아요. 그래서 5개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수소. 예.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소는 전 세계가 다 하는 건데, 친환경이죠. 예, 친환경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43조 투자를 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뭐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수소에 관련된 기업들 계속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가 세포 치료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되게 안 좋았어요, 사실은. 올해 내내 안 좋았는데 내년에는 이 시장이 열릴 것 같다. 그래서 올해 뭐 그 글로벌 자금 규모,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산업에 투자된 금액이 15.5조인데 계속 주가랑은 반대로 투자금은 계속 들어온대요, 이 시장으로. 그리고 2021년 3월에 식약처에서 이 세포치료제 품목 허가를 했는데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이 시장 자체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특히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요, 임상이 이제 좀 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임상 환자 모집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제약사들이. 근데 코로나가 이제 완화되면 환자 모집도 되게 좀 빨라지겠죠. 그런 모멘텀도 있으니까 한번 그동안 부진했던 특히 그 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신약 개발 업체들 한번 주목해보자.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올해도 좋았던 건데 골프. 예. 골프 산업이 계속 좋을 수 있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특히 MZ 세대 분들이 골프가 뭐 재밌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이제 자기의 패션을 약간 이제 뽐내기 위한 수단이더라고요. 뭐 인스타그램에 나 오늘 골프 쳤으니까 이제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그게 하나의 트렌드 같아요. 그래서 골프에 연관된 산업들이 내년에도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골프전처럼 이렇게 스크린 골프 하는 회사도 좋은데 그 관련돼서 패션 회사들 있잖아요. 예. 그런 쪽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 네 번째가 의료기기. 의료기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리오프닝 되면은 병원에 가기도 더 쉬워지고 거기다가 고령화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 또 미용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니까 의료기기 산업도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특히 미용 의료기기 이쪽을 주목해 보자. 이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누리호가 실패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궤도에 올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우주항공을 봐야 된다. 내년 5월에
누리호가 다시 발사가 예정이 돼 있고 그 인류의 마지막 블루오션이래요. 그 누구도 지금 못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민간이 하는 우주 산업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 길을 열기 시작했고 우리나라가 이제 뒤따라가는 건데 이 시장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한번 뭐 위성통신, 인공위성, 아니 이제 나중에 우주 여행도 갈 수도 있겠죠. 이쪽과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이 한번 공부를 해보자 그런 내용이고 어쨌든 이 5개 말고도 내년에 좋아질 섹터 찾아보면 많이 있겠지만 KB에서는 이 5개를 일단 찍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보고서를 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11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주요 일정들부터 네. 한번 챙겨보시죠. 이번 주에는 이제 11월 8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날